추리 챌린지 사연 추리반 2피 40년 전 죽은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왔다. 오프닝. 여러분, 만약 10년 전에 죽은 친구가 여러분의 결혼식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제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했던 그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순간 하객석 맨 뒤쪽 구석에 10년 전 제 눈앞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죽은 제 절친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심지어 10년 전 그 사고 당일 입었던 검은색 후드티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신부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환청일까요? 환영일까요? 아니면 정말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1. 결혼식 당일의 목격. 제 이름은 강태우, 34세입니다.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2024년 11월 2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연애한 여자친구 수연이와의 결혼식.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주러 온 날. 식장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예식? 날씨도 완벽했고 모든 준비도 완벽했죠.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행 담당자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신랑님, 10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레었죠. 식장에 입장했을 때 약 200명의 하객이 박수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서서 버질로드 끝을 바라봤습니다. 곧 신부가 입장할 것입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객석 맨 뒤쪽 출입구 옆 구석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후드를 반쯤 뒤집어 쓴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처음엔 늦게 온 하객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민준. 제 고등학교 절친이자 10년 전에 죽은 친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심지어 사고 당일 입었던 그 검은 후드티까지. 태우야?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이미 제 옆까지 와 있었고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아, 괜찮아.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뒤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라졌었습니다. 200명의 하객 사이 그 구석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본 게 환영이었을까? 긴장 때문에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의 얼굴, 눈빛,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까지. 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도, 피로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죠. 하지만 민준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20년 전 그날의 기억. 민준이가 죽은 건 정확히 10년 전 2014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네, 제 결혼식 날짜와 똑같은 날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를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이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 되었고 자리도 옆자리였죠.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고 민준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매일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PC방 가고 같이 농구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녔죠. 민준이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민준이는 용돈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죠. 하지만 민준이는 한 번도 그런 차이를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필요하면 먼저 사주고 같이 나눠 먹고 진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우리는 함께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저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목표로 했죠. 그런데 그해 11월, 민준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음도 없어졌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죠. 성적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하더라. 제가 물었을 때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생기가 사라지고 뭔가에 짓눌린 것 같은.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민준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우야,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말해. 아니,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오후 3시, 우리 집 아파트 옥상에서 만나자. 옥상? 왜 거기서?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서. 부탁이야, 꼭 와줘.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민준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갑고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준이가 난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난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아. 제가 부르자 민준이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보였죠. 왔구나.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너 요즘 왜 그래?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거기 서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왜? 무슨 일인데? 태우야. 미안해. 뭐가?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 표정, 분위기,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우리 집 망하는 거야. 뭐? 대출도 엄청 많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온대. 우리 가족 다 끝났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집이 부유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래서 뭐? 이사 가면 되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냐? 내 친구들 다 나 떠날 거야. 학교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거고. 대학도 못 가게 생겼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계속 내 친구야. 우리 함께 버티면 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우야,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돼.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민준이가 천천히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안녕, 태우야.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 안 돼. 저는 민준이의 옷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준이는 추락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30층 높이에서 그렇게 저는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경비실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과 구급차가 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달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약도 먹었습니다. 대학 입시도 망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제 결혼식 날짜를 11월 23일로 잡았습니다. 민준이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가 나타난 걸까요? 사건 3결혼식 이후에 이상한 일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5박 6일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 내내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준이가 옥상 난간에 서서 저를 보는 꿈, 저에게 손을 내미는 꿈, 그리고 저를 끌어당기는 꿈. 태우야, 같이 가자. 여기서 같이 있자. 싫어. 난 살고 싶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죠. 옆에서 자던 수연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또 악몽 꿨어? 응. 미안해, 깨워서. 민준이 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당신 트라우마 때문이야. 결혼식 날 긴장해서 헛것 본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맞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습니다. 그냥 환영이었을 거예요. 긴장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새 아파트 25평형이었죠. 이사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여보, 누구야?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볼게.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 앞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이상하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친 사람 있나?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았고 계단 쪽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누구였어? 아무도 없었어. 그냥 장난인가 봐.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시간 11시 30분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매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현관 앞 신문바지에 이상한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하니? 필체는 민준이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메모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에게 보여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수연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누군가 장난친 거야. 민준이 필체를 흉내낸 거겠지. 저는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나 기억해? 그 다음 날도 보고 싶어. 그 다음 날도 왜 대답이 없어? 메모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결혼식 날 봤지? 나야 민준이야. 너 혼자만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멘트.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강태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10년 전 죽은 친구가 결혼식에 나타나고 신혼집에 계속 메모를 남긴다니. 이게 정말 귀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여러분의 추리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진실을 찾아서 과거 재조명.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준이와 관련된 뭔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죠.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재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민준이 저와 함께 어울렸던 친구죠. 야, 재석아. 나 태우야. 태우야. 오랜만이다. 결혼했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그런데 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응. 민준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재석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만날 수 있어? 알았어. 이번 주말에 보자. 주말, 저는 재석이를 만났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오랜만이다, 태우야. 그러게. 잘 지냈어? 우리는 간단히 근황을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석아, 너 민준이가 죽기 전에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재석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점? 뭐가? 민준이가 마지막 몇 주 동안 이상했잖아. 갑자기 우울해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아, 그거 집안 사정 때문이었잖아. 아버지 회사가 망한다고. 그 얘기 민준이한테 직접 들었어? 응,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럼 다른 건 없었어? 뭔가 숨기는 것 같다거나 누군가와 다툰 것 같다거나. 재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긴 있었어.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뭔데? 민준이가 죽기 한 달 전쯤이었나? 복도에서 선배들이랑 얘기하는 걸 봤어. 그때 민준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 선배? 누구? 3학년 선배들.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 3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 중에 한 명이 민준이 어깨를 막 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무슨 내용이었는데? 못 들었어. 근데 민준이가 되게 위축된 모습이었어. 평소답지 않게. 저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선배들? 민준이가 선배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다음으로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김수진 선생님. 당시 우리 반 담임이셨고 민준이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셨던 분이죠. 선생님, 저 강태우입니다. 아, 태우구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민준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께서도 잠시 침묵하시다가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학교 근처 찻집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민준이 얘기를 하고 싶다니. 갑자기 왜? 선생님, 민준이가 죽기 전에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었나요?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문제? 무슨? 선배들이랑 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선생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민준이가 명랑하고 인기도 많은 학생이었잖니.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정말요? 응. 다만. 선생님께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다만? 민준이가 죽기 한 달 전쯤 학생부에 호출된 적이 있어. 왜요? 학교 폭력가의 의혹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준이가 학폭 가해자요? 아니, 의혹만 있었고 확인되지는 않았어. 어떤 1학년 학생이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났었지. 누가 신고한 건데요? 그건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가 없구나. 미안해. 그럼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했지. 그래서 증거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학폭가에 의혹을 받았다고?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 민준이를 모함한 걸까? 그리고 이게 민준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학교 동문회 명단을 통해 당시 3학년이었던 선배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박진우. 당시 3학년 4반이었고 현재는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남성. 저는 SNS를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1학년이었던 강태우입니다. 혹시 이민준이라는 후배 기억하시나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약속 잡죠. 일주일 후 저는 박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박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선배님, 민준이가 죽기 전에 선배들이랑 무슨 일 있었나요? 박진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그룹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네. 약 500만 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요? 우리도 학생 신분이라 그렇게 큰 돈은 없었지만 여럿이서 모아서 빌려줬어요.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갚더라고요. 계속 미루고 피하고 나중엔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갔죠. 협박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돈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민준이가 계속 시간을 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민준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잊기로 했죠.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그것도 500만 원이나?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민준이가 죽은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사건 오신부의 비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의 죽음 뒤에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 문제, 학폭 의혹, 선배들과의 갈등. 하지만 이 모든 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이상해. 밤마다 악몽 꾸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사실은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식 날 본 민준이, 현관 앞의 메모지들, 그리고 최근 알아낸 민준이의 비밀들까지. 수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민준이가 정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 수연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말할 게 있어. 뭔데? 나도 민준이를 봤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언제? 결혼식 날. 당신은 단상 위에 있어서 못 봤겠지만 나도 하객석에서 그 남자를 봤어. 검은 후드티 입은 남자. 정말? 응. 그리고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환영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진짜로 누군가 있었던 거야. 근데 더 이상한 건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후에 내 친구 지혜가 나한테 물어봤어. 수연아, 너 남자친구 있었어? 라고. 남자친구? 응. 지혜가 그러는데 결혼식 전날 리허설 때 우리 신혼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걸 봤대. 검은 후드티 입고. 뭐?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 현관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정말 민준이일까? 아니면 누군가 민준이를 사칭하고 있는 걸까? 수연아,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스토킹이야. 우리는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고 메모지들과 목격 사실들을 진술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고 주변 탐문도 해보겠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우 씨, 나와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CCTV 확인했는데요. 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저는 급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CCTV 영상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는 분입니까? 영상 속 인물은 검은 후드티를 입고 우리 집 앞에 메모지를 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볼 때 여자? 네, 여성으로 보입니다. 신장은 약 160cm 정도, 마른 체형.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얼굴은 안 나왔나요?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네요. 다른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죠? 일단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여자? 민준이를 흉내내는 사람이 여자라고? 대체 누구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민준이 알아? 응? 당연히 알지. 당신 고등학교 친구였잖아. 당신한테 얘기 들었어. 그 말고 직접 만난 적 있어? 수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어. 뭐? 사실 나 민준이 만난 적 있어. 당신 모르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왜? 10년 전. 민준이가 죽기 며칠 전이었어. 사건 6 충격적인 고백. 수연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민준이를 만났어. 어떻게? 왜? 그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당신 학교 바로 옆 여고에 다녔잖아. 맞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 학교를 다녔지만 그때는 서로 몰랐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대학교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방과 후에 학교 앞 편의점에서 어떤 남학생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 잘생기고 친절해 보이는 학생이었어. 민준이? 응.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 옆 학교 다니는 이민준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부탁이 있다고 했어. 무슨 부탁? 자기 친구한테 전해줄 선물이 있다고. 그런데 직접 전해주기엔 쑥스럽다면서 대신 전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 그래서 나는 좋다고 했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친절한 부탁인 줄 알았으니까. 뭘 전해달라고 했는데? 작은 상자 하나랑 편지. 민준이가 말하길 자기 친구가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격려해주고 싶다고 했어. 그 친구가 나였어?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준이가 당신 이름을 말했어. 강태우.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학교, 반, 심지어 집 주소까지 알려줬어. 그래서 전해줬어? 응. 다음날 당신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 학교 시간에 당신이 나오는 걸 보고 뒤따라갔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나를 봤다고? 응. 그런데 당신 옆에 민준이가 있더라고. 같이 걸어가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어. 그럼 이상했어. 민준이가 나한테 부탁한 건 뭐였을까? 왜 직접 전해주지 않고 나한테 부탁한 걸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당신 집까지 따라갔어.
당신이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우편함에 그 상자와 편지를 넣었어. 저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10년 전 그 시기, 우편함에서 이상한 상자를 받은 적이 있었나?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뭐? 진짜야? 그때 우편함에서 이상한 상자나 편지 같은 거 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가져간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 순간 수연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 뭔데? 그 편지 겉봉투에 뭔가 적혀 있었어. 민준이 필체로.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형,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무슨 마지막? 그리고 그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수연아,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봤어? 아니, 못 봤어. 봉투도 봉해져 있었고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민준이한테 다시 연락은 안 했어? 하려고 했어. 그런데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뉴스에서 봤어. 고등학생 투신 사망 사건. 사진을 보니까 민준이었어. 나는 너무 놀랐어.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어. 내가 제대로 전해줬다면 민준이가 죽지 않았을까?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 당신을 만났을 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해? 나는 당신 친구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전하려던 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저는 수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그리고 민준이가 죽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야.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상자와 편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하려던 게 뭐였을까? 그리고 누가 그걸 가져간 걸까? 사건 7반전과 진실. 며칠 후 저는 다시 민준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은 사건 이후 이사를 가셨지만 제가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에 잠긴 표정이셨습니다. 태우야, 오랜만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단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었지. 민준이가 마지막 몇 주 동안 되게 힘들어했어.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아세요? 처음엔 대학 입시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죽고 난 후에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어. 민준이 일기장. 일기장요? 응. 거기에 다 적혀 있었어.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께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일기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태우 너한테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준이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 저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오늘 선배들한테 돈을 빌렸다. 500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해야 한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 2014년 10월 20일. 돈을 아버지한테 드렸다.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어디서 났냐고는 묻지 않으셨다. 그냥 고맙다고만 하셨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셨다. 더 필요하다고. 2014년 10월 25일. 선배들이 돈 갚으라고 한다.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갚지?
아버지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2014년 11월 1일 학교에서 소문이 났다. 내가 1학년 후배를 괴롭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2014년 11월 5일 선배들이 점점 더 심하게 압박한다. 어제는 학교 뒤에서 나를 붙잡고 협박했다. 빨리 돈 갚지 않으면 내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안 돼. 부모님은 알면 안 돼. 2014년 11월 10일 태우한테 말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 야, 나 선배들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겠어. 도와줘. 이렇게? 태우는 나만큼 돈이 없어. 그리고 태우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2014년 11월 15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가족도 친구도 학교도.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2014년 11월 20일 결심했다. 끝내야겠다. 이게 최선이다. 태우한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내가 모아둔 돈 전부와 편지. 태우는 꼭 대학 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뭇가지. 2014년 11월 22일 내일 태우를 만난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끝낼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그게 전달되지 않았고 민준이는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떠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태우 씨, 범인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요? 네. 오늘 아침에 또 메모지를 놓으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나와 보시겠습니까? 저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범인이 누군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이지연. 민준이의 여동생.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지금은 24세가 된 오빠.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었어. 뭐? 오빠는 결혼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행복하게 살잖아. 근데 우리 오빠는 10년 전에 죽었어. 오빠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그래. 오빠가 우리 오빠를 구해줬어야 했어. 우리 오빠는 오빠를 마지막으로 만나려고 했잖아. 그런데 오빠는 구하지 못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오빠한테 돈이랑 편지를 보냈어. 알아? 내가 가로챘어. 우편함에서 꺼냈어. 그 안에는 우리 오빠가 모아둔 돈 300만 원이랑 편지가 있었어. 태우야, 이거라도 받아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 왜 우리 오빠는 죽어야 하는데 강태우 오빠는 살아야 해? 왜 우리 오빠는 고통받았는데 강태우 오빠는 행복해야 해? 지연아, 그래서 결심했어. 강태우 오빠의 행복을 망쳐주겠다고. 우리 오빠가 돌아온 것처럼 만들어서 오빠를 괴롭히겠다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이었던 걸까? 에필로그. 그날 이후 지연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민준이를 구하지 못해서.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쳤었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무덤을 함께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늦었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 저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보내려 했던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연이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태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야. 미안해.
나는 끝까지 약한 모습만 보여준 친구였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강하고 착하고 멋진 친구야. 이 돈은 내가 용돈을 아껴서 모은 거야. 많지 않지만 너의 대학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살아줘. 내 목까지. 사랑해, 내 친구. 마이너스 민준. 저는 편지를 접고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너의 목까지.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아껴주세요.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엔딩. 지금까지 10년 전 죽은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민준이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한 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조금 더 관심을 뒀더라면, 만약 민준이가 도움을 청할 용기를 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연 추리반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미스터리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추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